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것은 거품이에요. 전혀 뭐 소득 성장이 없었거든요. 그럼 안 오른 지 5, 6년 되면 또 오르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죠. B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A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좀 비싼 걸 잡으면 여기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가격대에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파트 시장의 이 약보합 추세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 2년 내에 막 아파트를 아무리 실수요라고 해도 막 40%, 50% 대출을 받아서 사신다는 거는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1억을 모으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모으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액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좀 커지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저축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1억을 딱 모았어. 와, 나 그동안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1억 모았으니까 됐지? 그리고 이제는 나는 조금 그동안에 저축했던 부분을 그냥 더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써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복근을 만들었어. 식스팩을 만들었어. 근데 야 이제 식스팩 만들었으니까 됐지. 그리고 사진 찍고 다시 막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처음에 50만 원, 60만 원 저축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막 너끈히 120 몇만 원, 130 몇만 원을 막 저축을 해서 뭔가 1억 만들기에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근력은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주 굉장히 일부러 고의로 그러지 않는 한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또 소득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자 이제는 분산 투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제가 1억 만들기 저축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꼭 근데 그거 저축으로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저축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속도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1억을 5년에 만들 거 그 멘토님 말씀처럼 5년에 안 만들고 제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한 4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4년에 1억을 만드나 5년에 1억을 만드나 물론 1년을 앞당겼다는 건 뭐 대단한 수익이 난 거죠. 사실은 굉장한 건데 물론 뭐 결론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야 저도 그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1만 미터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 뭐 3분, 5분 안에 올라갈 걸 뭐 1분 안에 올라가겠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억 만들기를 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확실한 자산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억이 이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저축의 근력은 붙어 있으니까 그 수준은 계속 유지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산 투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종목을 좀 여러 개로 나눠서 투자. 뭐 예를 들면 ETF 같은 거 최근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데 최근에 ETF가 열풍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2022년도에 글로벌 증시가 금리 인상의 공포감으로 굉장히 큰 조정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어땠냐면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해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너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글로벌 기업들 중에 뭐 성장주의 기업들 중에 일부가 뭐 상당히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겁나는 거야. 왜냐하면은 사상 최고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상 최고로 위험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두 개 종목에 들어간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종목을 나누면 그래도 만약에 어떤 조정이 받았을 때 데미지를 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ETF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는 이런 거예요. 1억 정도 모은 분이라면 2천, 3천 정도를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7천을 예금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투자가 조금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거나 문제가 생겨도 7천 예금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분산 투자인데 그 딸랑 2천, 3천 투자하면서 그 안에서 ETF로 다 나눈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1억이 넘어가서 이렇게 뭐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고 예금 투자하고 하다 보면 뭐 1억 5천이 되고 뭐 2억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로드맵은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때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내 집 마련 계획이에요. 이제 그 자본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플랜이 왜 내 집 마련이냐면 2050년이면은 지금부터 거의 26년 후인데 그때 대한민국의 자산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은 뭐냐? 저는 단연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연립, 빌라, 뭐 다가구 이런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왜 아파트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기도는 아파트의 비중이 2022년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75%가 아파트고요. 인천은 71%가 아파트예요. 그런데 서울은 59%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다른 주거하고 차별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아파트가 비싸고 비아파트가 쌌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지역적 양극화도 있지만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한 양극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산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김경필 쌤이 아파트가 사면 막 오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상대 가치와 다른 자산의 상대 가치가 어떤 간격이 있다면 이 간격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 외에 다른 자산 뭐 주식이 됐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자산과의 상대적 가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장 상대적 가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아파트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에 지갑을 엽니다. 아파트가 다른 주택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치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2050년을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 2050년의 대한민국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구 감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 주택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반적인 주택의 지수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양극화의 시대에는 205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 거냐라고 하면 통계 지리 서비스의 인구 추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2050년의 예상 인구는 4,57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175만 명이니까 약 한 11%, 12% 이 정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26년 만에 10%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준다. 4,577만이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이 118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지나면 인구가 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전체적으로는 10% 정도 줄지만 오히려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안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온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치안이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 밀도, 그 도시 안에 굉장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숨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숨어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있는 서울의 뭐 인기 지역인 강남 같은 곳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있는 곳에서 반경 5km 안에 저소득자나 사회부적응자나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동네의 집값을 올려요. 그래서 이 동네의 물가와 집값이 높아지면은 반경 5km, 10km 이내에 외국인 노동자나
또는 저소득자나 사회부적응자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슬럼화되는 지역과 사람들이 안 가고자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굉장히 부자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 아주 극명하게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도심 지역 안에서는 뭐 상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사서 막 2배, 3배 올라서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번 돈이 인플레이션에 훼손이 안 되려면 일단은 아파트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시드머니를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3억 모아서 결혼을 했더니 또 시드가 좀 커지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로드맵은 주식 투자가 아니고 바로 내 집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목표를 좀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15, 16, 17, 18, 19를 내리 올라갔고 거기서 사실 조정이 좀 있었어야지 정상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가 기형적으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면서 5년 동안 내리 올랐는데 그 이후에 21년, 22년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약간은 사실은 좀 오버돼 있는 가격이라고. 요게 이제 22, 23년도에 떨어진 거고 24년도인 올해도 살짝 조정을 겪고는 있으나 이제 하락은 멈췄거든요. 서울은 뭐 완전히 멈췄고요. 그런데 이제 이 멈추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다시 오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시장도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있었던 소득 상승이 자산에 반영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2015, 16, 17, 18, 19, 20에 올랐던 이유는 그 전인 2010년, 11년, 12년 요때 소득 성장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4% 이상이었기 때문에 평균. 고소득 성장이 저금리를 만나서 자산시장에 반영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2019년까지 올라간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가격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것은 거품이에요. 왜냐? 그 전에 전혀 뭐 소득 성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상승분은 다 반납을 했고 2020년 상승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올랐던 건 반납을 했고 상반기에 올라간 건 아직 반납이 안 돼 있는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22, 23년도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리는 건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22, 23년도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나온다고 그 뒤에 막 엄청난 거래량이 그 가격 이상으로 따라와서 사야만 올라가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장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 시장의 이 약보합 추세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1, 2년 지나고 나면 안 오른 지가 이제 한 5, 6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오른 지 5, 6년 되면 또 오르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 상승폭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2, 3년간 경제 회복이 돼서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상승폭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뭐 상승세로 전환한다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지금 1, 2년 내에 막 아파트를 아무리 실수요라고 해도 막 40%, 50% 대출을 받아서 사신다는 거는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지역이 좋아요, B 지역이 좋아요. A 지역이 더 좋아요라고 제가 얘기하면 B 지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B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A 지역이 전망이 좋아요. 그래도 A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좀 비싼 걸 잡으면 여기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디에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가격대에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시라고 해도 1, 2년 안에는 막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시장의 평균가다라고 하면 굳이 막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살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에 금리가 조금 뭐 낮아졌고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금리 4% 이상의 금리 시장에서는 대출은 25에서 30% 이상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것은 뭐 상당히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가 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